안녕하십니까. 국가공인자격증 문인영어 검정시험 상급시험과 필성 전략에 대하여 특강을 할 제주 한라대학교 최석범 교수입니다. 먼저 무역영어 3급 검정 기준과 출제 수준, 무역영어 3급 주요 출제 영역, 그리고 영문해석 영작문 3급 예시 문제 풀이, 무역실무 3급 예시 문제 풀이, 마지막으로 무역영어 3급 시험 필성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역영어 3급 검정 기준을 살펴보게 되면 무역영어 3급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졸업생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식을 측정하게 됩니다. 영문 해석의 출제 수준을 살펴보면 무역실무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무역사안의 기본 표현을 정확하게 해석하는가, 그 다음에 영작문의 경우에는 무역실무 기본 지식을 가지고 무역사안의 기본 표현을 정확하게 영작하는가가 출제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역실무의 경우에는 무역 예비 전문가로서 무역실무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가 측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무역영어 3급 출제 범위는 무역사안의 구성과 형식, 두 번째 거래관계의 개설로서 거래제의, 신용조회, 거래조회 등이 출제가 되겠고요. 세 번째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청약, 성납, 계약 성립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운송, 보험 및 그와 관련된 선적 서류가 출제가 되고요. 신용장 영역에서는 신용장 개설, 신용장 통지, 그리고 신용장 관련된 내용을 수정하는 그런 변경 절차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기본 무역 용어와 관련된 문제와 상용회화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러한 7가지 출제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관계 개설 내용하고 계약 체결, 운송보험, 신용장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위에 왼쪽에 있는 전체 출제 범위를 다 공부할 필요가 있지만 자기가 2, 3개월 내에 단기적으로 자격증을 준비해야 될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관계 개설, 계약 체결, 운송보험, 신용장 파트만 집중적으로 보시더라도 자격증을 따는 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먼저 상급에 있어서의 영문 해석, 영작문에 대한 예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제 영역이 거래관계의 개설입니다. 그래서 거래 제의 사안에서의 기본 표현을 이해하고 있는가, 주요 단어의 동의어를 이해하고 있는가가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출제 내용의 내용은 Our product will be welcomed 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제품이 환영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사의 제품은 기시장에서 인기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는 것은 superior quality and comparative prices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품질과 경쟁적인 가격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데, 가격이 경쟁적이 되기 위해서는 가격이 저렴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의 표현에서 저렴하지 않는 표현을 고르면 되는데 cheap, reasonable, attractive 다 저렴하고 매력적인, 가격이 매력적이라는 얘기는 저렴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지만 high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높다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거래관계 개설에서 출제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거래관계의 기본 표현을 이해하고 있는가, 거래를 개시하다라는 표현을 이해하는가가 이제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open an account with 하게 되면 영어 단어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누구누구와 계정을 개설하다가 되는 거예요. 계정을 열다, 계정을 개설하다는 얘기인데, 계정을 열다라는 의미는 거래 관계를 시작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 관계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거래를 개시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무역 계약에서 청약과 관련된 내용이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청약의 기본 표현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다음 확정 청약 시 유효 기간을 표시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있는가가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offer you firm 하게 되면 기사에게 확정 청약을 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확정 청약을 하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2번하고 4번이 되겠죠. 그런데 we offer 확정 청약을 지금 현재 하는 것이죠. 그런데 4번에 같은 경우는 할 것입니다. 미래로 해가지고 will offer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4번이 이제 틀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표현에서 우리가 firm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더라도 이것은 확정 청약이라고 간주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subject to your reply reaching us on or before July 6th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6일이나 그 이전에 당사에 도착, 기사의 응답이 당사에 도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유효 기간을 7월 6일로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중간에 firm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더라도 이 표현 자체가 확정 청약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무역계약에서 확정 청약에 대한 출제 영역에서 확정 청약의 용어를 알고 있는가, 그다음 확정 청약을 접수하였다는 표현을 이해하고 있는가가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예문을 보게 되면 당사의 확정 청약을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미 확정 청약이 있었는데 그 청약을 잘 받았다는 과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히 잘 받았다는 표현은 have received with thanks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 we are pleased to receive라는 표현을 또한 쓸 수가 있죠. 그다음 간단하게 thank you for your firm offer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3번에 보게 되면 we would appreciate라는 표현을 쓰는데 만약에 would가 빠지게 되면 we appreciate your firm offer 하게 되면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3번에 would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would가 들어감으로써 과거의 행위가 아니라 미래의 기사가 확정 청약을 해주면 고맙겠다는 표현을 이렇게 we would appreciate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we appreciate 하게 되면 이미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는 표현이고요. we would라고 들어가게 되면 미래에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할 것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해상 운송에서 선화증권 유형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화증권 송부의 표현을 이해하고 있는가, 선화증권 유형을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BL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non-negotiable하고 그다음에 negotiable BL로 나누어지는데 non-negotiable BL이라고 하는 것은 유통불능 선화증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BL이라는 것이 선화증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화증권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이 1번하고 3번이 됩니다. 그런데 non-negotiable은 유통불능입니다. 유통불능이기 때문에 그 유통불능으로 번역하고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 그 선화증권에는 유통 가능하고 유통불능 선화증권 두 가지가 있는데 오드 BL이라 해가지고 지시식 선화증권으로 발행되면 negotiable BL이 되는 거고 스트레이트 BL이라 해서 기명식 선화증권이 있습니다. 기명식 선화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수화인란에 그 실제 수화인이 기재되는 선화증권을 기명식 선화증권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명식 선화증권이 된 경우에는 non-negotiable BL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불능 선화증권이 됩니다. 그다음 해상보험에서 부보 조건과 관련된 영역에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해상보험의 기본 부보 조건을 이해하고 있는가, 부보하다의 표현을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출제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전쟁 위험을 포함하여 분손부담보 조건으로 당사의 화물을 부보하여 주십시오에 대한 제대로 번역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분손부담보 조건이라고 하게 되면 free from particular average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FPA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FPA로 표기한 것이 1번하고 4번입니다. 그래서 전쟁 위험을 포함하다는 표현은 including war risk입니다. 그래서 1번하고 4번 중에 including war risk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4번이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데 excluding war risk라고 하게 되면 전쟁 위험을 배제한다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AR이라는 약어가 있는데 AR이라고 하는 것은 all risks를 의미하는 건데 전이연 담보 조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협회 화물 약관 중에서 부보 범위가 가장 큰 조건이 AR이 되겠고 그 다음 조건이 with average라고 표현하는 분손 담보 조건이 두 번째 부보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가장 최소 부보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 FPA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금 결제에서 신용장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신용장 개설을 이해하고 있는가? 신용장을 개설하다는 표현을 이해하고 있는가가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Please establish an irrevocable LC in our favor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게 되면 그 해석은 our favor 하게 되면 당사입니다. 당사를 수익자라고 하여 취소 불능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십시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establish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단어가 open, arrange, 그다음에 issue라고 하는 단어를 동의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negotiate라고 하는 것은 매입은행만 negotiate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egotiate라고 하는 것은 매입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매입한다라는 것은 신용장 거래에서 신용장 거래와 일치하는 서류와 환음을 매입하는 것을 사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negotiation해서 매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대금 결제 신용장과 관련해서 신용장의 주요 표현을 이해하고 있는가, 분할 선적과 한적의 표현을 알고 있는가가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일반적으로 분할 선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적항에서 선적항의 상황을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선적항에 화물이 많이 몰리면 충분히 물건을 갖다가 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편에 물건을 다 보내지 않고 선편을 여러 편으로 나누어서 물건을 보낼 때 그것을 분할 선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할 선적이라고 하는 것은 셀러의 선적의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그 분할 선적을 허용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분할 선적을 금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특정 일자에 그 항구에 많은 화물이 몰려서 선편을 확보할 수가 없으면 물건을 선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셀러가 자유롭게 선편을 나누어서 물건을 선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분할 선적이고 환적이라고 하는 것은 직항선이었습니다. 직항로가 없어서 예를 들면 그 A항에서 C항으로 가야 되는데 A항에서 C항으로 바로 가는 선편이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C항으로 가는 선박이 들어가는 B항이 있을 때 A항에서 B항 가서 B항에서 C항으로 가는 선편의 그 화물을 다시 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환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할 선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파셜 신먼트라고 해서 3번, 4번 중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할 선적이라고 하는 것은 2번 이상의 선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셜 신먼트 해가지고 복수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지만 우리 실무에서 단수나 복수가 있건 없건 간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파셜 신먼트 해가지고 단수나 복수는 공이 쓸 수가 있습니다.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allowed라는 표현을 쓰거나 혹은 permitted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데 allowed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고 prohibited는 금지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답은 이제 그 3번이 될 수가 있고 환적이라고 하는 것은 트랜시먼트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전상에서 트랜시먼트는 트랜스 다음에 S가 하나 더 있습니다. 트랜스하고 신먼트하고 합쳐지기 때문에 트랜스 신먼트가 중간에 S가 2개인데 우리 실무상이나 실무 관련된 규칙에 보면 트랜시먼트에서 S는 하나입니다. 우리 무역 실무를 사용하는 사람은 트랜시먼트 S가 하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금 결제 신용장 영역에서 신용장 유형을 알고 있는가, 신용장 유형에 대한 영문 표현을 알고 있는가가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내국 신용장, 로컬 크레딧 맞습니다. 내국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자 자신이 물품의 제조업체가 아닌 경우에 다른 그 제조업체가 물건을 생산하는 것을 납품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원신용장을 견질로 해서 자신에게 납품하는 자를 제2수익자로 해서 신용장이 개설되게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내국 신용장이라고 얘기하고 세컨더리
크레딧이라는 표현도 쓰고 domestic credit이라는 표현도 써서 이제 내국 신용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회전 신용장이라 해가지고 revolving credit이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회전 신용장의 경우에는 신용장을 개설할 때마다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매 거래 끝마다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 한 번 신용장을 개설해 놓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다시 반복해서 신용장이 회전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신용장이 회전 신용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도 가능 신용장이 있는데 양도 가능 신용장은 트랜스퍼러블 크레딧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아까 이제 납품업자한테 물건을 받을 때 내구 신용장을 개설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럴 경우에 내구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 양도 가능 신용장을 개설하게 되면 국내에서 자신에게 납품하는 자한테 신용장을 갖다가 양도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있도록 할 수 있는 신용장이 양도 가능 신용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근데 양도 가능 신용장은 트랜스퍼러블 크레딧인데 스탠드바이 크레딧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틀린 거죠. 스탠드바이 크레딧은 보정 신용장입니다. 보정 신용장은 뭐냐면은 채무를 보정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신용장을 보정 신용장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화환 신용장의 경우에는 수출을 이행한 선적서를 구비해서 은행에 제시하면 돈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 보정 신용장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불이행 진술서를 첨부해야만이 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용도 자체가 서로 상반된 것이 바로 스탠드바이 크레딧 보정 신용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환 신용장이라 해서 다큐먼터리 크레딧이라는 것이 화환 신용장인데 무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신용장이 화환 신용장입니다. 화환 신용장은 화환음을 요구하고 있는 신용장인데 화환음을 다큐먼터리 드래프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화환음은 뭐냐? 환음에다가 선적서를 첨부하게 되면 그것이 화환음이 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무역 실무 영역이 되겠습니다. 무역 관계 개설과 관련돼서 무역 계약 체결 단계를 알고 있는가가 출제 영역이 되겠고, 의도는 무역 절차를 이해하고 있는가, 무역 계약 체결 절차를 알고 있는가가 출제 의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무역 계약의 성립 단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출발하는 것이 비즈니스 프로포절입니다. 거래 제의죠. 거래 제의가 있으면 상대방은 거래 제의를 보낸 당사자의 신용 상태를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크레딧 인콰이어리입니다. 그래서 크레딧 인콰이어리를 통해서 신용 조사 결과를 받았는데 신용 상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면 여기에는 인콰이어리라고 되어 있는데 트레이드 인콰이어리를 하게 되는 거죠. 거래 조회를 하게 되는데 거래 조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한테 매매 계약의 조건의 내용을 갖다가 상세하게 물어보는 것이 트레이드 인콰이어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트레이드 인콰이어리에 대해서 계약의 조건을 대충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어떠한 물품을 어떠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오퍼, 청약을 하게 되고 그러한 청약에 대하여 카운터 오퍼, 반대 청약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 간에. 그런데 어느 일방 당사자라도 그 반대 청약을 받았을 때 acceptance, 즉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은 바로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뭐냐면 거래 제의에서 신용조회, 거래조회, 청약, 반대 청약, 승낙.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무역 계약에서 청약의 유형에서 출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청약의 유형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반품 조건부 청약을 이해하고 있는가가 출제 의도가 되는데요. 예문에 보게 되면 현품을 상대방에게 보내어 판매하고 판매된 범위 내에서만 대금을 결제하고 판매되지 않은 잔품에 대해서는 반품을 허용하는 청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반품 조건부 청약입니다. 그래서 offer on sale or return입니다. 판매를 하고 나서 못한 것은 리턴, 반품을 허용한다는 조건으로 청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1번에 있는 offer subject to prior sale, 이것은 선착순 매도 조건부를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의미가 4번에 있는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잔고
조건부 청약이죠. 선착순 매도 조건이나 판매하고 나서 잔고가 남아 있어야만이 물건을 팔 수 있다는 내용인 1번하고 4번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무역 실무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상 운송에서 계품 운송 계약을 계품 운송 계약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데요. 전기선 운송 계약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선적 요청서를 이해하고 있는가가 출제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해상 운송은 크게 전기선하고 부전기선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지는데, 전기선의 경우에는 정해진 항로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출발을 해서 도착하는 그런 운항 형태를 취할 때 전기선 운송이라고 그러고, 그걸 라이너라고 얘기합니다. 부전기선의 경우에는 정해진 항로가 없이 화주가 요청할 때만 선박을 움직여서 물건을 운송하는 형태인데, 그것을 부전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트램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기선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계품 운송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걸 shipping request라고 그러는데, 그런 shipping request가 SR로, 줄말로 SR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선적 요청서는 SR이기 때문에 정답이 1번이 되고, 그러면 선사 측에서는 shipping request에 의해서 그 선사의 예약 부서에서는 해당 선편의 선복을 확인하게 되겠죠. 그런데 선복에 요청된 그 선복만큼의 공간이 남아 있으면 그 예약이 되는데, 그걸 갖다가 부킹이라 해서 선복 예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SR에 의해서 부킹이 이루어지면 계품 운송 계약이 체결되고, 그래서 계품 운송 계약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계약서가 없고 나중에 그 운송 계약을 증명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BL이라 해서 선화증권이 운송 계약의 추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LG라고 하는 것은 Letter of Guarantee를 의미하는 건데, 수입화물 선취 보증장을 의미합니다. 수입화물 선취 보증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목적지에 물건은 도착되어 있는데 선화증권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도착되어 있는 물건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그 개설은행의 보증을 받아서 선사한테 제출을 하는 서류가 LG입니다. 그다음에 딜리버리 오더라고 하는 것은 그 인도 지시서를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 개설은행이 그 선화증권을 갖다가 그 가지고 있을 때, 그 선화증권이 그 개설은행의 지시식으로 이제 작성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 선사는 개설은행의 지시에 따라서 물건을 내주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 실제 수화인한테는 딜리버리 오더가 발행이 됩니다. 그럼 딜리버리 오더에 의해서 그 실제 수화인은 선사로부터 물건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LI의 경우에는 그 파손화물 보상장이라고 그러는데, 파손화물 보상장의 경우에는 선적할 당시에 화물의 그 포장 상태나 내용물이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 그것을 갖다가 재포장이나 그다음에 그 내용물을 갖다 교체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파손된 상태로 이제 선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파손된 상태로 선적을 하게 되면 그 파손의 내용이 선화증권에 기재가 되는데, 그러면 파손 그 고장 선화증권이 돼서 파울 BL이 됩니다. 파울 BL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파울 BL을 클린 BL로 바꿔주는 서류가 LI에서 파손화물 보상장입니다. 그다음 대금 결제에서 선적 서류와 관련된 이제 영역에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적 서류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선적 서류를 구성하는 서류를 알고 있는가가 출제 의도가 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선적 서류를 갖다 shipping document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교재에 보게 되면 transport document를 선적 서류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교재들이 들어 있는데, shipping document는 선적 서류고 transport document는 운송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transport document라고 하는 것은 운송인이 발행하는 서류가 운송 서류입니다. 그래서 선적 서류 중에 트랜스포트 다큐먼트라고 하는 운송 서류가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보험 증권 상업송장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용장이라고 하는 것은 선적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바로 신용장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일체의 서류가 선적 서류이고,
그다음에 추심 방식에서 DP나 DA 방식에서 요구하는 일체의 서류를 선적 서류로 하기 때문에 선적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서류가 신용장인데 신용장이 선적 서류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무역영어 상급 시험 필성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급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교재인 무역실무하고 무역영어 체계에서 거의 100%가 나오기 때문에 무역실무, 무역영어를 정독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제 빈도가 높은 핵심 분야가 있는데 거래관계 개설, 계약, 운송, 신용장 영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상급 자격증을 따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역영어 학습을 할 때 무역실무 내용도 병행하여 공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풀이와 틀린 문제를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공부함으로써 문제 집중력을 갖다가 적중력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상급을 따기 위해서는 교재, 무역실무, 무역영어를 필히 정독을 하고 그중에 핵심 분야를 집중으로 공부를 하면서 무역영어 공부할 때 무역실무 내용도 병행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틀린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심으로써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그 적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무역 전문가를 필요로 하고 그 무역영어 검증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무역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구비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인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영어 상급은 실업계 고등학교 여러분들이 재학을 할 때 반드시 이 자격증을 따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무역 관련 학과나 혹은 무역학과나 무역유관학과를 진학을 할 때 면접 시험에 있을 때 본인이 무역영어 상급 자격증을 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2급 자격증을 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상급이나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그 대학 입학을 할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가공인 대한상의 무역영어 검증시험 상급은 여러분들이 무역 전문가로서 길을 가는 길을 열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주한라대학교 차석근 교수였습니다.